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쯤에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고 싶은데, 카메라를 많이 안 켜주셔가지고, 켜주시면은 이제 저한테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켜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배달의 민족은 그 배달이 아니야를 주제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절에 우연히 대한사랑을 알게 돼서 지금은 대한사랑 대학부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나요? 오, 도안 친구 인스타그램 하고, 다 인스타그램 하시죠? 이제 대한사랑 대학부에서 지난주에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광복절 릴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올해가 광복절 몇 주년인지 아는 사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76주년. 올해가 광복절 76주년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이런 역사의 빛을 되찾은 지 어느덧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이라는 거는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런 뜨거운 열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으신가요? 우리 좀 전에 아주 멋진 발표를 해줬던 성희 친구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나요? 네. 채팅창으로 남겨줘도 되고, 어, 방금 76주년 맞춰줬던 도원 친구?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나요? 저 김구 선생님 좋아합니다. 김구 선생님. 그리고 또 성희 친구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나요? 신희 친구? 미안해요.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름 친구는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유관순 선생님. 그죠. 진짜 사실 되게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런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하고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역사의 부리를 바로 잡기 위해 힘썼던 분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봤는데 홍범도 장군 다들 아시죠?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도 다들 배웠을 텐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외국 타지로 가서 중국 만주로 넘어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시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을 통해서 정말 크나큰 승리를 거두셨죠. 그래서 이런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은 꼭 고국에 데려가라 였습니다. 그러나 이 홍범도 장군의 유언은 77년이 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올해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딱 유해가 도착했을 때 이틀간 추모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많이 봤던, 어디서 많이 본 책이 하나 있죠. 네, 홍범도 장군님 바로 영정 앞에 무슨 책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환단고기가 한가운데에 헌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박은영 담당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환단고기가 이 땅 위에 출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홍범도 장군께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인쇄 경비를 조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봉오동 전투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영화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배를 골마가면서 힘든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홍범도 장군께서는 그 시절 엄청 귀했던 그 돈을 왜 이 환단고기를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으셨던 걸까요? 바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홍범도 장군께서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 역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과 같이 용맹한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냈던 신흥무관학교 다들 들어보셨나요? 나 신흥무관학교 안다 하시는 분 들어봤다. 네. 다들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에는 학교처럼 네, 우리가 학교에서 뭐 조례를 할 때 교가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흥무관학교에도 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엄청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신흥무관학교 교가거든요. 근데 1절만 보면은 서북쪽으로 흥룡태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어버 기르고 이 헌원은 후에 다시 나올 거고 또 동해성 중 어린 것을 품에 다 품어 점력해 준 이가 니뇨 누구인가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이렇게 배달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배달의 민족 어플 많이 하시나요? 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은데 일제 감정기 때 이 신흥무관학교 교가 나왔을 때는 일제 감정기 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배달 나라고 했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 지금처럼 음식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배달 나라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배달의 민족의 배달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는 그 배달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그 배달의 의미가 뭐냐? 바로 5,000년, 6,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의 첫 나라였던 고조선 이전에 첫 번째 나라였던 배달국이 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배달국은 이제 고조선은 총 47분의 당군께서 통치를 하셨듯이 배달국 또한 환웅께서 총 18분의 환웅께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1565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모르게 됐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왜곡이 되고 압축이 돼서 단군 신화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버젓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 다들 아시죠? 좀 전에 성일 친구가 단군 신화가 아닌 진짜 역사 그 시절
단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군 신화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원 친구 학교에서 배우는 단군 신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민서 친구?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네.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하면은 이제 하늘에 살고 있던 환인이 자신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에게 이제 저도 지상세계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받고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지상세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와가지고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이걸 먹고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이 될 거다 했는데, 호랑이는 못 버티고 뛰쳐나갔고 곰은 성공을 해서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고,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근데 요거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단군은 저 끄트머리에 가 있고 중간 내용을 보면은 다 환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환웅이 배달국을 건국했던 그 역사가 압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신화가 아닌 진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세 분의 문화 영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달국의 뜻을 함께 알아보면은, 이제 배달은 밝음을 뜻하는 배, 밝자와 땅을 뜻하는 달자가 합쳐진 말로 밝게 빛나는 광명의 동방 땅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국은 우리 한민족의 첫 번째, 최초의 나라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홍산 문화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온 것도 있을 텐데, 이런 홍산 문화에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배달국이 어떻게 처음 열리게 됐을까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 이 배달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황국에 대해서, 황국 말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황국은 여기 천산 보이시죠? 이 천산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존속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6,000년 전에 황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기후변동이 일어나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스티븐 테일러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보면은 배달국이 열렸던 시기인 약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변동이 일어났다. 산림에 가까운 초원이었고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쳤다. 그로 인해 탈출을 하게 됐다 해서 이 배달국이 열렸던 시기가 원래 온 인류가 하나로 지속이 되어 왔던 황국에서 크게 동서로,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에는 메소포타미 문명의 근원이었던 수메르 문명이 꼽히게 되고, 우리 동방에는 배달국 문화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국의 마지막 7대 환인이었던 지위리 환인께서는 고민을 하세요. 이제 황국에 그런 정통을 이을 계승자를 보내서 이 동방 땅에 개척자를 보내야 되는데, 삼위산과 태백산 중에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이며 또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누가 가게 되냐? 바로 오가의 추천으로 우리 배달국을 처음 여섰던 환웅천왕께서 이 동방 땅에 내려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왜 환웅천왕을 추천을 해주셨냐면은, 이 환인의 뜻을 이어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그러한 이로운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일대 환웅천왕이셨기 때문에 이 환웅천왕을 동방으로 내려보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황국의 정통 계승자라는 증거로서 천부인 3종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 천부인 3종이 뭐냐? 바로 천부는 천부경, 그리고 이는 도장 인자를 써서 도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러분 천부경 다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천부경은 이제 우리 한민족에서 역사 속에 쭉 이어져 내려온 인류 최초의 그런 문화 경전이자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인간 생활의 그 모든 규범을 배달국대에 내게 되는데요. 실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 천부경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독립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양식의 등불로 이 천부경을 실제로 지니고 다녔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 천부경에 대해서 크도다 천부여 천부경이여 만세의 보전 정말로 이 세상에 큰 보배로운 경전이로다 이런 말을 하셨고 또 오동진 장군께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이 우리가 오늘 배울 배달국을 만들었고 천부를 주니 환인께서 7세 지위리 환인께서 1대 환웅천왕께 이 천부경을 내려주니 환웅천왕께서 장수들을 이끌어 주인이 되었다.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전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나라를 이끌고 이 문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통의 상징으로서 환인께서 천부경을 배달국을 이끌 그 수장 환웅천왕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 옥새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도 다음 왕을 이을 사람에게 이 옥도장을 전해주면서 너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계승자다 이런 상징으로 옥새를 내려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6,000년 전인데 그 시절에 도장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문화가 바로 홍산문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 홍산문화에서 6,000년 전에 옥도장이 출토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천부경과 도장을 내려준 건 뭐냐? 바로 나라의 중심 사상, 핵심 가르침 경전인 천부경과 이 옥새를 내려줌으로써 황국의 맥을 배달국에게 전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환웅께 이렇게 내려줬는데 우리 배달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것일까요? 그 역사 개창의 목적이 뭐였냐? 여러분 혹시 우리 황당고기 청소년판 책 다들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옆에 두고 같이 보고 계시죠? 저희가 이거 중간중간 같이 페이지 중요한 구절 읽을 테니까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칠하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 개창의 목적이 바로 페이지 179쪽에 나옵니다. 책이 없는 친구들은 PPT 화면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간과 만물이 이미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환웅은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 자손이 지켜야 할 큰 규범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신본기 페이지 329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인간과 만물이 이미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베풀고 삼신상제님에게 제사를 지내 국권을 세우라.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이끌어 평화롭게 하나 되어 스승의 법도를 세우고 세상을 상제님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자손만대의 올바른 규범으로 삼을지라. 저는 이거를 보고 느꼈던 게 사실 역사를 보면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라든지 뭐 통일신라 시대 때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사실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배달국이 세워진 그 목적을 보면은 우리의 나라만을 위함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 정신이 뭐냐? 바로 그 정신을 홍익인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나라인 배달국이 건국이 되게 됩니다. 뭔가 멋지지 않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자, 그럼 아까 환인께서 이제 나라의 역사 개창을 환웅이 갈 수 있도록 보내셨는데 아까 삼위산과 태백산, 백두산 중에 어디로 보낼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바로 백두산 꼭대기 신담수 아래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웅께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이미 두 부족이 여기 백두산 동굴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 부족이 누굴까요? 바로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는 웅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고 있던 호족이 이미 백두산에 살고 있던 원주민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배우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었던, 다만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고 있던 부족이 와가지고 환웅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이미 사람이었는데 무슨 부탁을 했을까? 바로 웅족과 호족이 딱 봤을 때 웅족과 호족의 배에 이 환족의 무리는 황국으로부터 이렇게 내려받은 정말로 발전된 문화와 동방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말 멋진 교육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이 발전된 문명과 정말 천지와 하나 된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어떤 걸 시키셨죠? 바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수행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닦아내면은 너희들도 우리 황국에서 내려온 환족과 같이 정말로 빛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새 역사를 개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환웅천왕께서 정말 홍익인간의 도를 제대로 실천을 하셨구나 라고 느꼈던 게, 우리 미국으로 이제 역사가 열릴 때 미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고 노예화를 했었잖아요. 근데 환웅께서는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을 다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하고 노예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문화가 우리보다 발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화를 신교를 바탕으로 한 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썼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홍산 문명에서도, 홍산 문화에서도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유물과 유적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남신상이랑 또 방가부자 하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여신상이 출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웅족과 호족의 수행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웅족은 끝내 100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고, 또 호족은 실패를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국은 뭐냐? 바로 황국에서부터 내려온 환족과 곰을 토템으로 한 이 백두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웅족이 하나가 돼서 만든 나라가 우리의 첫 번째 나라인 배달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천절 또한 고조선이 열렸던 날이 아니라 바로 배달국이 건국된 날이 바로 개천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라가 열리고 나라가 세워진 건데 왜 하늘이 열린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냐, 건국절이라고 안 하고. 세계 어디를 봐도 건국절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환단고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349쪽 심시봉기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왕 이세지위 개천이니 개천고로 능 창조 서물이니 시어지 동체아오 탐구 인세지위 개인이니 개인고로 능 순한 인산이 시온지 구연야오 치산 통로지위 개진이 개지고로 능 개화 시문이 시지지 쌍수연이라. 이거 뜻을 보면은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 개천이라 하니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이 세상이 하늘의 입법과 부합되어 하나로 조화되는 것이다. 또 인간의 본성을 열어주는 것을 개인이라 하니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세상 일이 잘 순원하게 된다. 이로써 형체와 함께 영혼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 호족과 웅족에게 시켰던 게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을 열어주는 개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산을 다스려 길을 내는 것을 일러 개지라 하니 땅을 개척하기 때문에 능히 때에 알맞은 일을 지어서 세상 일이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척의 삶을 통해 지혜를 함께 닦게 된다. 그래서 환웅께서는 이 황국의 정신을 이어서 나라를 열고 개천을 했고,
또 인간 마음을, 본성을 열어주는 그런 수행 문화를 통해 개인을 했고, 또 백두산에 와서 땅을 개척해서 나라를 열어나가는 계지를 했기 때문에 이 개천, 개인, 계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배달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화가 아닌 진짜 우리 배달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배달국에는 초대 환웅천왕의 정신을 이어가지고 새롭게 문명을 크게 발전시킨 세 분의 문화 영웅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배달국 5번째 환웅이셨던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신 태우복희 씨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태우복희 씨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를 그리신 분이에요. 이게 뭐죠? 태극기죠. 네, 태극기에 보면은 이 검은색 짝대기랑 음양 가운데 빨간색이랑 파란색 음양이 있잖아요. 이 음양과 이 검은색 짝대기가 팔개에서 온 건데 이 팔개를 처음 그리신 분이 바로 태우복희 씨입니다. 그래서 이 태우복희 씨는 이 세상이 음양으로 둥글어가는 그 이치를 처음으로 깨닫고 그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로 그리고 이 검은색 짝대기로 표현하신 분이 바로 태우복희 씨입니다. 그래서 이 팔개랑 태우복희 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8개 중에서 이 4가지를 따서 만든 게 지금의 태극기죠. 자, 그래서 루마니아의 한 소설가인 콘스탄틴 게오르기는 우리 태극기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의 국기는 유일하다. 어느 나라의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세계의 모든 철학이 요약되어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여러분 태극기 보고 멋지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태극기는 멋지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 4개의 반향, 낮과 밤 4계절을 나타내는 성과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태극기이고 그 우주 만물의 정신을 밝혔던 게 바로 태우복희 씨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팔개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곁에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아마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태우복희 씨께서는 이제 인류 성씨의 본원이세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는데 여씨도 계시고 또 왕씨도 계시고 저는 정씨인데 우리 인류 최초의 성씨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풍씨입니다. 그래서 이 태우복희 씨는 처음으로 풍씨를 쓰게 되는데 중국 사서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복희의 후손으로 춘추시대에 임숙, 수구, 전유라는 제후들이 있었는데 모두 풍성, 풍씨의 자손들이다. 풍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풍씨는 근데 지금 우리 곁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풍이라는 성은 사라지게 되지만 다만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됩니다. 아, 너 풍채 좋다. 풍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복희 씨는 인류 문화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태극기에 들어있는 팔개와 하도를 지어서 후세에 전한데 그친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성씨 문화를 열었으며 또 그물을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법도 알아내고 또 결혼 제도를 세우시기도 하고 가축 사육법을 개발하는 등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인류 생활 모태의 그런 문화를 여셨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시조이자 동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동북공정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아마 학교에서도 배울 텐데 우리 동북공정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2012년에 동북공정이 끝나게 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이 태우복희 씨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아, 이 태우복희 씨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이제 중국 사설을 보면은 태우복희 씨가 중국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왕세기를 보면 태우복희는 동방에서 출세를 했다. 진방에서 출세를 했다. 또 다른 책을 보면 태우복희 씨는 고대 동이족이다.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을 부르는 명칭이죠. 네. 이렇게 태우복희 씨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두 번째 영웅은 바로
염제 신농시입니다. 이 염제 신농시도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여기 경기도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경기도에 신농시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편말에 신농시의 유래가 있는데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신농시는 고대 동방 배달국 시대에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으며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약을 만들어 구제 창생에 힘쓴 농경의 시조이자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인물이기에 본 한의원의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환단고기 책 페이지 365쪽을 보면은 이 신농시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후에 열산으로 이주하여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교육하게 하였는데 모든 백성이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가끔 안 쓰는 물건 갖고 와가지고 알뜰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거기 많이 물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장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신농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농시는 이 모든 농경의 시조이시자 의학의 아버지가 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대문 쪽에 제기동 동네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선농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농단이 뭐냐? 바로 우리 염제 신농시에게 제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선농제를 여기서 자주 지냈는데 이 선농단에서 올린 그 모든 음식들을 다 이 선농제가 끝나고 그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끓인 음식이 뭐냐? 바로 설렁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렁탕의 유래가 바로 이 선농단, 염제 신농시를 모시는 문화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염제 신농시는 강씨의 시조가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 소전이 강수에서 군병 감독관을 맡아가지고 배달국 시대 때 신농시께서 자신의 성을 강씨로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원래 성은 풍씨이지만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씨가 바로 이 강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씨에서 수십 개, 수백 개, 100여 개가 되는 그런 성씨가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 염제 신농시를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인 것 마냥 이렇게. 그러나 실제 역사를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중국 사설을 보면은 염제 신농시가 중국의 시조가 아니라 바로 동이족, 우리 한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청 말에 저명한 사가 왕센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염제 신농시는 동이의 한 갈래인데 산둥 지역이 기원지다. 또 진성은 옛 진국이다. 복희, 신농 모두 여기에 도읍하였다. 우리 앞서 살펴본 사서에서는 복희 씨가 명백하게 동이족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었는데 이 동이족인 복희와 신농 씨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신농 씨 또한 우리 동이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대 환웅이셨던 자오지 환웅천왕이신 치우천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크 많이 어디선가 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뭐죠? 바로 2002년 월드컵의 상징이었던 붉은 악마죠. 근데 이 붉은 악마가 어느 분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치우천왕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붉은 악마입니다. 왜 붉은 악마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치우천왕이셨냐? 바로 배달국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여셨던 분이 이 치우천왕이시기 때문인데요. 책 186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동두철에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능히 안개를 일으키며 구치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고 철을 주조하여 무기를 만드시니 천하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청동기 문화의 그 무기를 만든 원조가 바로 이 치우천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금속의 사용은 정말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배달국 후기 시대인 치우천왕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청동기 문화가 정말로 크게 꼽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를 보면은 실제 배달국 중심지인 청구를 중심으로 일찍이 청동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보면은 단군조선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동기 문화 속 금속 무기를 바탕으로 마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과 같이 영토를 정말로 널리 개척을 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신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는 강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달국의 수도를 백두산 신시에서 서쪽에 더 가까운 청구로 옮겨서 배달국 후기에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제 치우천왕께서 처음으로 막 전쟁에 엄청 많이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새 무기를 바탕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단순히 개인의 욕심으로 치우천왕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처음 배달국이 열렸던 그 일대 환웅천왕께서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도로서 나라를 여셨을 때는 정말로 온 백성이 살기 좋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구수는 많아지는데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민심이 점차 험악해지고 나랑 너를 이렇게 둘로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 물자를 얻지 않으면 삶이 궁핍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배달국 시대에 처음 인류 전쟁의 시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 양식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심각해지자 배달국 14대 환웅천왕께서 이를 평정하고 다시 배달국 초기에 그 평화로운 그 조화를 되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세우셨던 그 목적인 홍익인간의 도를 지금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치우천왕께서 분란과 난들을 제어하고 여러 족속들을 다시 화합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홍익인간의 도를 세우기 위해 바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 무수한 전쟁을 치우천왕께서는 치르시게 되시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치우천왕께서 전쟁에 나갔을 때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무전무패.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탕록대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탕록대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탕록대전은 이제 우리 치우천왕과 중국 한족의 시조가 됐던 황제 헌원이 탕록이라는 지역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네. 근데 이 황제 헌원이 왜 탕록대전이 유명하냐 하면은 이제 황제 헌원은 중국 한족의 시조가 되시는 분인데 황제 헌원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배달국의 가르침과 문화를 내려받은 사람이 바로 황제 헌원인데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직접 스스로 천자가 되기 위해서 치우천왕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 헌원은 결국 개인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탕록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수차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탕록대전은 총 몇 번 일어나게 될까요?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보광 친구 혹시 말 가능한가요? 조성일님 100번 100번까지는 아닙니다. 몇 번이냐면 총 73회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100회까지는 아니지만 73회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한 번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물자와 인력이 필요한데 73회나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놀라운 거는 치우천왕께서 이 전쟁, 총 73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고 결국 황제 헌원도 다시 이 배달국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우천왕께서는 역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병법, 전쟁의 시조이자 무신의 원조가 되시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상징인 붉은 악마의 모티브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실패를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신 그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도 우리 문화에서도, 지금의 우리 문화에서도 이 치우천왕께 천재, 제사를 올리는 문화가 우리들 곁에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서울 한강 뚝섬이라는 곳인데, 이 뚝섬에 가보면은 뚝섬의 기원이 편말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붉은 줄 친 것만 보면은 둑이란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왕이 군대를 얼무하거나 출병을 할 때 이곳에 둑기를 세우고 둑제를 지냈던 곳이라 하여 뚝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둑제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뚝섬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둑제가 뭐냐? 바로 치우천왕에게 올리던 제사를 둑제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의 수군에서도 이 치우기, 둑기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님 영화 모티브로 했던 게 뭐였죠? 아, 네. 명량해전 다들 보셨나요? 명량 영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께서 치우천왕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를 보면은 실제로 이순신 장군께서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치우천왕께 둑제를 모셨던 기록이 세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치우천왕의 정말로 위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중국 기록에서도 중국인들이 이 치우천왕께 천제를 올린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포박자라는 책을 보면은 유방이 풍패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치우 씨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치우 씨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늘에 치우기가 뻗쳤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치우천왕의 정말 엄청난 그 역사를 왜곡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사마천 사기 오제봉기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금살 치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을 때 치우가 난을 일으키며 황제 헌원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 헌원은 제후들로 군대를 집결하여 탕록의 들에서 싸워 드디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완전히 역사를 왜곡을 하고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역사가 사실이면은 실제 치우천왕께서 죽임을 당했다라면은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치우천왕께 제를 모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치우천왕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 헌원께 제를 모셨겠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이 역사가 바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북공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또 이 치우천왕을 황제 헌원을 중심에 두고 치우천왕을 자신의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실제 역사에서 중국 사서에서는 이 치우천왕을 우리 동이족이라고 명백히 밝혀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기 집회를 보면 치우는 옛 천자의 호칭이다. 상서전에는 이 구려국의 임금을 치우라고 한다. 또 사기 사견에도 구려의 임금 호칭이 바로 치우다라고 합니다. 이 구려국이 뭘까요? 고구려는 아니고 구려가 뭐냐? 이 구려에서 려는 다른 소리값으로 리나 이가 돼요. 그래서 구려는 다른 말로 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이는 바로 동이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우천왕에 의해 다스려진 구려가 바로 배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신화가 아닌 진짜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지금의 우리들 곁에서도 크게 살아 숨쉬는 이 문화를 만들어냈던 배달국 세 분의 문화 영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는지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신화로 알고 있으면 안 되냐, 꼭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냐, 너무 머리 아프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아리랑 아라리요 한껏 차오른다. 태양이 꿈꿔온 하나하나 그 한자람이 모여 우리들 사는 비대하니 이토록 따뜻하나. 대안이 사람 걸음걸음 그 힘으로 일어나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한 발씩 내디딘 땅 위로 소나기를 머금고서 무지개가 핀다. 대안이 꿈꿔하나 한자람이 모여 우리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 노래를 엄청 제가 힘들 때 들었었는데 가사를 듣고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가지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틀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가사가 이 가사더라고요. 대안이 살아온 걸음걸음 그 힘으로 일어나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지난 대안이 걸어온 그 역사를 내가 올바로 알았을 때 그 힘으로 내가 정말로 멋진 우리 대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대안의 첫 번째 걸음이었던 배달곡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땅 위에 꼽힌 그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대안의 첫 번째 걸음을 올바르게 한 청소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떤 정신과 목적을 바탕으로 내딛게 됐죠?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다시금 이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정말로 멋진 한국의 문화와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절에 우연히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대한사랑 활동을 어느덧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 이 순간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이제 외식 산업인데 역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주입식 역사 교육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 나 스스로 발전시키고 이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그런 문화 정신을 내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한사랑에서 함께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대한사랑에서 어떠한 활동을 내가 해나가고 어떠한 발전을 내가 해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대안이 살아온 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올바르게 알아서 그 힘으로 정말로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이 되시기를 응원을 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